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모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테크, 재테크 시즌2 시작합니다. 이 제목을 이춘모의 부동산의 수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무슨 문학의 밤도 아닌데요. 엉뚱하게 수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수필을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자신의 경험이나 그다음에 느낌 따위를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기술한 산문 형식의 글이다. 에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30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돼 있고 또 올해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한번 좀 제 경험과 느낌을 그렇게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숨가룩에 달려왔습니다. 굳이 30년만 아니라도 50년 동안 거의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2017년 작년 말까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떤 시장이었냐면 오늘 사지 않으면 손해다 할 정도로 내일은 항상 올라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참 그러기도 힘든데요. 물론 두세 번의 완충기랄지 또 내리막길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IMF 시절에 또 한 1년 정도 그랬고, 또 최근에 10년 전에 보면은 우리가 리먼 브라더스 그 사태라 그럴까요? 금융위기 때 또 좀 부동산이 하락적인 추세, 그 다음에 출렁거렸죠.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거의 어떨 때는 보합세 내지 오늘 사지 않으면 내일 사면 손해인 시장이 우리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한국 부동산은 올해 무술년 황금 개띠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감히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대다수의 전문가라는 분들은 이제 보합론을 이야기하죠. 보합세일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여러 가지로 또 오를 수도 더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는 좀 차치하고 몇 가지를 한번 칠판으로 써본다면, 서울의 집값 면에서는 제가 이따가 후반부에는 토지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 얘기도 좀 할 건데요. 집값 면에서는 과연 서울만 서울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서울만 서울인가. 두 번째는 강남 상구, 특히 강남만 강남인가. 세 번째는 재건축만, 재개발은 그렇게 한 3, 4년 동안 그렇지 않았으니까 과연 재건축과 로또 청약 시장만 부동산인가. 부동산인가. 눈치파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고 느낀 점이 있을 겁니다. 요 집값만 하더라도 50년, 30년을 놔두더라도 2013년 박근혜 정부가 태어나고부터 계속 4년, 이번에 또 파리 대책이 발표하고 나서도 이렇게 해서 근 5년 동안 이렇게 오늘 사면, 오늘 못 사면 손해인 시장이 이 집 시장이었습니다. 집값 시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그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칠판에 쓴 이유는 서울, 물론 지방도 부산, 대구도 대단했죠. 5년 동안. 하지만 서울은 2006년에서부터 2007년에서부터 한 10년 동안 전셋값도 더블, 집값은 더블이 더 난 곳도 있죠. 그 다음에 강남, 특히 우리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렸다고 의심할 만한 구석이 많은 강남의 재건축 시장은 더할 나위 없이 가격이 치솟았고 지금도 희소성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는 부동산 상품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재건축, 강남 중에서 재건축이 특히 그랬고, 그 다음에 청약시장, 로또 청약시장,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의 신도시 시장이랄지 분양가가 쌌던
3, 4년 전에 특히 2014년 시장은 지금 시장으로 본다면 굉장히 분양가가 저렴했죠. 그래서 거기서 시세 차익이 현 시세와 많이 벌어져서 이 일본의 이 시장이 근 5년 동안의 황금 시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금 시장. 그러면 2018년도 계속 이 시장이 황금 시장일까? 다시 서울, 강남, 재건축, 청약시장 이렇게 될까? 물론 그럴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워낙 선호도가 높은 곳이죠. 그래서 이 시장은 내년 시장도 많은 전문가들과 그 다음에 분석가들이 또 여러 가지 경제를 연구하는 분석가들 또 연구기관들이 내년에는 보합세일 것이다. 이번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오르지도 않을 것이며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듯이 추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시장으로 볼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이 시장에서도 일본을 더 분석해 본다면 저 30년 경험으로 본다면 가는 녀석은 더 갈 것이다. 또 지방시장은 내년에만 해도 42만 세대가 당군 1회, 당군 1회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90년대 200만 호 할 때도 연 40만 호씩을 공급을 했으니까 내년에 한 44만 호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지방의 새 아파트 시장들이 벌써 우려가 되고 있죠. 역전세란 세입자를 못 구해서 굉장히 발을 동동 구를 수도 있다. 또 2019년도에도 한 또 40만 세대 이상을 또 입주 물량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약 80만 세대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물량은 어느 물량이냐? 2015년, 16년, 17년들에 분양했던 시장들이 이제 3년 정도 지어서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공급 측에서는 굉장히 많은 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집값은 서울만 서울인가? 그 다음에 강남만 강남인가? 그러면 이 두 번째 반대적인 이론을 한번 보시죠. 반대적인 이론은 서울의 경계선이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붕괴됐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동쪽으로는 2대 신도시가 생기고 성남, 그 다음에 이천, 여주까지 또 우리가 북쪽으로는 여러 가지 그 다산 신도시에서부터 그 다음에 평내, 그 다음에 양주까지 의정부 라인까지 그 라인이 또 같이 서울로 붙어버렸고 또 이쪽에 서쪽으로 보면 이제는 인천, 영종도까지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마곡이라는 신도시가 또 확장되면서 김포까지, 김포가 또 내내 전체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동서남북, 또 남쪽으로 보면 판교에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우리 평택 라인까지 도시가 메가시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이 경계선이 붕괴돼 가지고 일단은 진짜로 메가시티가 됐다. 혹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경기도의 인구가 한 1350만 플러스 우리 서울 1000만 하죠. 1000만. 그러면 약 2400만 인구가 집중적으로 경기 및 인천 및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나라도 일본 빼고는 우리가 2위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세난, 집값, 여러 가지 교통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꾸 지자체하고 서로 이제 의사소통을 해가면서 GTX랄지 경전철이랄지 광역버스랄지 이런 것들이 또 얼마나 도로가 좋아지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 하나의 2,400~500만의 도시가 되어버렸다. 우리는 여기에서 전세를 구하고 집을 사고 재테크를 하고 하는 판이 지금까지 특히 한 30년 동안 이렇게 도시를 더 크게 만들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큰 도시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는 추세는 세계적으로 볼 때도 도시가 더 커가는 거죠. 런던, 뉴욕, 일본도 그렇게 광역화되는 거죠. 이 도시를 이제는 축소할 수도 없습니다. 이 도시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진일보 더 집을 짓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준답니다. 대표적으로 내년에 이제 우리 수도권에 물론 이제 지방도 일부 짓지만 전체적으로 수도권에 공적 주택을 85만 원에서 100만 원을 갖다가 2022년까지 앞으로 한 4~5년간 공급하겠다 이런 정책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일반 분양도 재건축 재개발에서 나오는 일반 분양도 청약시장이 아직 뭐랄까요? 지금은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허그에서 직간접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을 받았을 때와 현 시세 돈 주고 샀을 때 특히 5년 이내의 새 아파트하고 청약받은 아파트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아직도 2억에서 3억 또 적게는 1억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청약시장은 파리 대책으로 청약 조성 대상 지역 내에서는 가점제를 할지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지만은 요 시장이 반복될 확률이 좀 있다. 이렇게 이제 서론을 잡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죽지 않을 것이며 강남은 그렇게 쉽게 재건축에 대한 메리트를 포기할 수 없는 강남의 재건축은 상품일 것이며 그다음에 서울만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선이 벗어난 이 경계 지역에 있는 시도도 쉽게 부동산 열기가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다. 특히 5년 이하의 아파트 신규 시장 중심으로 그럴 것이다. 또 하나의 반대 개념은 5년 후에 입주할 물량에 대한 메리트, 상품. 그것이 대표적으로 재건축이겠죠. 올해 뭐 이제 관리처분을 넘는다, 관리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사업시행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5년 후에 입주겠죠. 또 올해나 내년에 청약을 받으신 분들은 입주가 5년이나 4년 후겠다. 이런 상품들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메리트 있는 상품이고 재테크와 특히 이제 세테크도 중요하겠지만 재테크에서 놓쳐서는 안 될 상품이다. 이렇게 하고 일단은 서두의 수필 형식으로 일단은 한번 제 느낌과 제 경험과 이런 것을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만이 시장은 아니겠죠. 자, 여기는 내 집 마련 시장입니다. 서울은 높고 내 집은 없다. 세상은 높고 내 집은 없다. 그래서 이제 집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집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하두는 또 우리가 최근에 2009년부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오고부터. 2009년도 우리 5월 9일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막 이제 주거용 오피스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 쏟아지고 있고 이미 또 쏟아졌고 그렇죠. 두 번째 얘기는 뭘 하고 있냐면 소극적 재산 만들기. 제가 시즌 1에서 또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소극적의 반대면은 액티브한, 포지티브한, 이 패시브한 인컴과 그 다음에 액티브한 인컴이 있는데 액티브한 인컴은 다른 게 아니고 제가 현역에 있을 때 60세 이전에 은퇴하기 전에 꼬박꼬박 근로소득이랄지 일을 한다든지 사업을 했을 때 막 적극적으로 막 이런 소득을 어떻게 보면 액티브한 소득이라 할 수 있고 소극적 재산은 이제 내가 은퇴를 해서 은퇴 후에 이제 돈을 번다 그러죠. 내가 이제 뭐 은퇴 재산을 한 3, 4억을 마련했다든지 퇴직금을 받았을 때 이걸 가지고 인컴 재산을 만드는 거죠. 뭐 도시형 생활주택을 산다. 그다음에 뭐 오피스텔을 하나 산다. 상가를 하나 산다. 토지를 사서 또 토지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받는다. 여러 가지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뭐랄까 돈이 대신 내가 사는 물건이 대신 월급을 주는 연금형 부동산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극적 재산 만들기는 가일층 물론 이제 금리도 이제 뭐 앞으로 좀 더 오른다 그러지만은 인기 상품일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흔히 정말로 많이 하는 과연 100세가 축복일 것인가. 이제는 뭐 70%가 암도 정보 듣다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낚시 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욕탕 갈 때만 좀 조심하면 이제 100세까지 산다는데 과연 축복일 것인가. 우리가 흔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은퇴해가지고 100세까지 산다 그랬을 때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 앞으로 장장 40년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품위 유지비 그러면 한 4, 5년 전에도는 한 212만 원 그랬는데 이제는 한 300만 원 정도 3만 불 시대에 월 300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 품위 유지다. 어디 경조사도 가고 나도 내절을 좀 즐기고 이랬을 때 40년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14억에서 15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는데 시청자 여러분
지금 안방에서 편안히 세미나를 이춘모 재테크를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주머니에 14억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약 100만 원, 150만 원만 품위 유지비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에도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약 38%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40대는 내 집 마련과 교육비 때문에 허덕이고 있고 60대가 가면은 이제 생계비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우리가 마음고생이 심하다. 이 돈이 어디 있어? 그러는 거죠. 이 300만 원 아니라 나 100만 원만 있어도 되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좀 목돈이 있으면 재테크를 하시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소극적 자산을 만드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3번입니다. 3번. 요것은 한번 빨간 걸로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자, 정부에서는 집을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농지를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노후의 리스크에 대비하십시오. 내놓은 정책 중에 하나가 1번이 2007년도에 났던 주택연금이죠. 처음에는 인기가 없다가 점점 자, 우리 아들 딸을 자기네들도 살기 힘든데 내가 노후를 맡길 수가 없다. 그래서 내 집에게 내 등짝을 맡기자, 내 노후를 맡기자,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연금이 굉장히 많이 지금 가입을 한다. 한 5만 명까지 거의 이제 가입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골에 농사 지신 분들은 65세가 넘으시고 그러면 이제 아픕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농지연금이죠. 농지연금이다. 65세부터 농지연금이다. 3억 기준으로 한 107만 원 정도를 탄다더라. 뭐 이렇게 해서 농지연금도 약 한 9천 명 정도, 한 10,000명 가까이 또 증가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그저께 12월 13일인가요? 우리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할 때 보니까 정부에서 또 요거도 틀린 거 하나를 내려들었고, 그래서 연금형, 대한민국 국민의 연금형, 국가가 LH나 국가가 매입해서 매입형 연금형 매입주택. 그래서 집을 파십시오. 국가한테 파십시오. 그러시고 임대아파트 자격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에서 20년간 연금 형태로 받으십시오.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택 요걸 한번 보면, 이걸 한번 보면 전국의 주택의 우리 아파트 같은 걸 평균을 보니까 약 3억 정도 됩니다. 우리 서울이 한 6억에서 6억 5천 정도 돼요. 그러면 요 3억을 기준으로 주택연금을 받는다 그러면 주택연금은 60세부터 들을 수 있죠. 그러면 한 62만 원 받는데요. 62만 원. 좀 적죠. 3억 기준입니다. 뭐 5억짜리, 9억짜리. 2주택도 요새 주택연금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주택을 주택연금을 받고 이걸 3년 안에 파는 조건으로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주택자도 이번에는 또 다가구도 받을 수 있죠. 주인이 살지 않아도 이렇게 많이 이제 바뀌고 있는데, 농지연금 65세 이상 돼가지고 3억짜리 농지를 농사도 지으면서 이건 자기 집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난 요 농사도 임대를 주거나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서 연금 받는 것은 한 107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돈 100만 원 된다. 한 107만 원 정도 된다. 자, 이것은 주로 아파트 상품,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로 주택연금을 많이 들고, 이건 이제 시골에서 농지를 5년 이상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이렇게 아파트가 없고 조그마한 연립이라 할지 다세대 하나 가지고 있다. 그게 지금 한 3억 간다. 나는 이걸 가지고 주택연금을 들려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나온 것이 요거 아까 제가 말한 거예요. 국가에 파십시오. 그리고 임대아파트로 가서 두 부부 편안하게 사시고, 어떻게 보면요, 요 제도는요, 열악한 다세대 다가구, 다세대죠. 도시형 생활주택이랄지 또 낡아 빠진 연립, 또 다세대보다는 요새 잘 짓잖아요. 우리 임대주택도.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쾌적하고 아파트니까 그래도 뭐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더 널널하고 이래서 국가에 팔고 이렇게 받았을 때 얼마냐 이런 걸 보면 146만 원을 제시했더라고요. 정부에서. 꽤 크죠 이거. 그래서 저는 이런 제조가 있다 하고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나이도 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수정 보완돼야 되겠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 하니 요 3번을 중심으로 해서 저 이춘모와 세테크 재테크 2018년은 어떻게 되든 간에 요런 집안안은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뭐 이것도 이미 마련돼서 있는 분도 좋겠지만 저는 그럼 무슨 뜻이냐. 조금이라도 내가 매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날씨가 춥건 달력에 빨간 날이든 매달 우리 연금 받는 분들이 제일 해피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3번 안에 돼서 내년에 황금 개띠 무술년에는 일단 요 3억짜리의 연금형 매입주택에 대해서도 한번 더 깊숙이 연구를 하고 도전을 해보자. 또 시골에 내가 이제 니타이에서 내가 이제 농사를 질 거야. 뭐 그래서 그러신 분들도 이 농지연금을 한번 연구하신다든지 또 부모님들이 이 제도를 모르신 분들도 또 이렇게 옆에서 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주택연금은 하도 이제 많이 알려져서 많이 이제 뭐랄까 보편화됐다고 할까요? 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제가 얘기할 얘기는 이렇습니다. 시즌 1에서도 쭉 그렇습니다. 10년은 너무 길다. 그래서 from now, just 5 years from now. 지금으로부터 지금부터 5년 후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나이를 계산하십시오. 70이신 분들은 나 이제 75세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 지금 60인 분들은 올해 58년 개띠 가장 이렇게 뭐랄까 부지런하고 뭐 시련이 많이 겪었던 분들이 이제 한갑을 이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5년 후는 내가 어떻게 될까? 지금 또 내 직장에 지금 이렇게 나 이제 이게 조금 한 1, 2년 있으면 이제 나가라 할 것 같아. 나 은퇴야 이제 이런 분들이 5년 후를 생각했을 때 부동산 시장을 한번 수필 형식으로 한번 풀어드렸으면 어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새해가 다가올 때, 작년에도 그랬지만, 그렇다면 5년 후는 우리 문재인 정부도 이제 또 다른 정부로 이제 옮겨갈 것이고, 또 어떤 당이 집권을 할든 간에 뭐,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12분의 대통령을 모셨지만, 한 번도 주거 대책과 우리 이런 토지 정책,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정책을 안 발표한 정부가 없었죠. 그랬을 때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에 세상이 어떻게 좀 바뀌어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재테크 시간이니까 재테크 면에서 본다면 1번은 강남의 재건축 시장이 이제 뭐 10년에서 15년 걸리겠죠. 그래서 뭐 우리 압구정도만 하더라도 한 10,000세대가 되는데 강남만 보더라도 차차 뭐 5년 안에 입주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7년, 10년, 15년 입주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년 안에 가장 갖고 싶어 하는 재건축들이 입주를 할 것이다. 강남의 재건축을 얘기했고 강남과 비슷한 인기 있는 강북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아파트가 가장 비쌀 것이다. 현재 뭐 어디 비싼 지역은 이건 뭐 이하감을 조성할까봐 어느 지역이라고 안 하겠습니다만은 85제곱미터 정도가 뭐 23억을 넘는 아파트도 있고 강남은 어느 아파트는 20억이 넘었고 이렇게 입주한 지 5년 이내에 된 아파트들이 그렇다. 그럼 이 녀석도 그럴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남만 강남인가를 그랬습니다. 우리 강북도 서울이다. 우리 이런 압구정동 사람들만 비싸냐? 우리 뒷구정에 사는 사람들도 뭐 한남동, 뭐 성수동 이런 분들도 이 얘기를 하는데 강북도 굉장히 비싼 지역들이 많이 있죠. 예컨대 우리가 이제 뭐 한남의 뉴타운, 3구역, 몇 구역 이런 뉴타운, 그
그 다음에 우리 전략정비구역, 성수동 4구역 같은 데랄지, 또 한강변으로 여러 가지 그 높은 빌딩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강남만 강이 아니라 강북에서도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다. 여러 가지. 저기 노원구 쪽까지, 강북구까지, 저기 뭡니까, 도봉구까지 올라가다 또 상계동 같은 데도 3단지인가요? 이런 데도 막 재건축 붐. 요즘은 또 강북에서 뜨는 지역이 어디냐면 청량리는 달린다 그러대요. 청량리가 교통이 좋잖아요. 그래서 제기동, 그 동부 청과일시장 뭐 이런데 그 좀 뭐랄까 그동안에 거기가 좀 이렇게 낙후돼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재개발 및 재건축, 또 뉴타운 속에 포함돼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이랄지, 또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뭐 도정법 하에서도, 그래서 강북도 강남에 못지않는 재건축 바람이 불어서 5년 후에는 지금 뭐 2층 올라가고 있는 것도 있고 땅 파고 있는 것 있지만, 이것도 강북시장에서 이 시장이 최고의 선호의 대상이고, 뭐랄까, 한 번씩 갖고 싶은 시장이죠. 갖고 싶은 시장이다. 세 번째는, 아까 서울은 경계선이 무너져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다 보름달이, 많은 초생달이 보름 땄듯이 이렇게 커졌는데, 특히 남부지방, 근데 이 신분당선이 치고 올라가는 이 선에서 판교라 할지, 분당의 리모델링이라 할지, 여러 가지, 또 과천의 지식정보센터가 또 분양을 앞두고 있죠. 또 이쪽으로 보면은 우리 이르신대시가 북일에 같은 것이 청약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약시장 쪽으로 본다면 북일에 2만 세대 넘게 남아져 있죠. 또 그 앞에 지금 미군들이 사용하는 골프장도 뭐 LH에서 개발할 예정이다. 그랬더니 막 거기 뭐 플랜카드도 걸려 있고 그러던데, 그런 곳. 감일 감북도 이제 민간 아파트가 최초로 이제 분양을 또 기다리고 있고, 감일 감북이 어디신가 그러는데 저기 하남시로 붙어 있는 올림픽 선수촌 쪽에서 조금 방향만 틀면 가깝습니다. 또 요새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 이래날지 송파에서 양평 읍내까지 뭐 16부이면 도달할 수 있도록 뭐 고속도로, 직산화도로, 뭐 터널을 뚫는다더라, 뭐 이런 얘기에서부터 남쪽으로, 약간 남쪽으로 이렇게 도시가 더 확장될 것이다. 그래서 이 3번은 남쪽으로, 남부지방으로 남쪽으로 확장되면서 청약시장이 앞으로 인기를 끌 것이다. 그러면 5년 후에는 이 아파트들이 입주를 못하고 있거나 적어도 착공 정도는 해서, 내년 이번에 지금 9개 정도는 뭐 우리가 공적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뭐 그린벨트를 풀 것이다. 또 내년 하반기 한 30군데 정도를 전국에 공적 주택을 지을 곳을 발표하겠다. 그럼 뭐 그린벨트 풀겠다는 소리고, 또 논밭을 갈아엎고 주택을 짓겠다는 뜻이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노드보앱이 연속성을 가지고 성공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5년 후쯤이 되면 그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있거나 입주를 기다릴 것이다. 제가 지금 5년 후를 한번 지금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5년 60개월 금방 갑니다. 사실 지금으로부터 5년을 딱 제가 보면은요, 제가 5살 덜 먹었을 때 아닙니까? 어제 같아요, 어제. 그러면 무슨 뜻이냐? 아이고, 그때 저걸 사놓을 걸, 그때 좀 힘들어도 좀 잡아놓을 걸, 그때 내가 내 집 마련을 좀 적극적으로 할 걸, 이러거든요. 시간은 기다리지 않듯이 아주 화살처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청약시장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다음에 남쪽으로, 물론 북쪽과 서울의 우리 바운다리 이 주변에도 청약한 곳이 좋은 곳들이 많이 있죠. 엊그저께 김포에도 굉장한 경쟁률을 가지고 있었고, 또 우리 검단 신도시가 또 기다리고 있고, 김포에서는 뭐 또 증권에서 한 30만 평 또 땅을 사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 주변은 많다. 그러면 제가 3번은 얘기를 하는 것이, 이렇게 1번과 2번을 살려면 목돈이 좀 있어야 되니, 나는 달랑 계약금 한 5천하고 1억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청약 주택, 특히 이제 또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가족 수도 많고 무주택, 그래서 한다가 70점이 넘는다. 적어도 60점이 넘는다. 그러면 도전할 만한 곳이 많다. 70점만 넘으면 우리 서울의 강남도 도전이 가능하고, 또 인기 지역인 아까
우리 판교에도 좀 나오죠. 판교 3섹타, 3구역 그럴까요? 그런 것도 있고, 금토동도 좀 있고, 구룡마을도 있고, 아까 과천도 있고, 감일, 감북, 그 다음에 요 밑으로, 여러, 좀 프리미엄이 붙을 만한, 저는 이렇게 되도록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떨어진 사람이 속상해하고, 이렇게 좀 좀 요새 말하는 그 감기, 이상한 감기, 우울증에 걸리는 분도 있었어요. 몇 번 할 때마다 떨어지니까 나 우울증 왔어 그러는데, 그래서 프리미엄이라고 하시지 않고 그냥 그 말이 그 말인데요. 그냥 아무튼 5년 이내에 새 아파트 사는 것보다도 청약돼서 들어가면은 훨씬 싸게 들어갑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죠. 그래서 요 3번 시장도 도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5년 후에 1, 2, 3가 가장 들어가고 싶은 집. 집을 살 때, 재테크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집을 살까? 이런 말은 저 매수자가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2명, 3명이 경쟁이 붙어서 우리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집에 청약하거나 그 집을 사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렇게 내 집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이 집 이렇게 새 아파트 신도리움은 가시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시장을 올해는 이 황금개띠에는 한번 목표를 설정해서 이춘모와 함께 제가 충분히 어드바이저 역할을 합니다. 제 방송만 들으셔도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 이춘모의 부동산 수필 뭐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이제 시간 관계상 이걸 한 2번 정도에 나눠서 할까, 아니면 또 구정 때 또 다가오니까 한 번 더 할까. 어제와 오늘 내일 얘기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는 집을 못 산 분들은 어제 안 산 것을 후회하고 내일은 그 많은 대가를 더 많은 집값을 주고 사야 하는 현실이 근 60년, 특히 내가 90년도에 많은 신도시가 이렇게 지어졌죠. 그러면 근 30년 동안 진짜로 뭐랄까, 이 당첨이 돼서 시세를 그때 이 집을 사기를 잘했어 하신 분들은 좀 환희스럽다 할까, 기쁨에 넘치지만 그때 기회를 놓친 우리 무주택자 45%, 전 국민의 45%, 우리가 2천만 세대나 돼요. 집이 전체적으로 주택이. 근데 거기에 아직도 600만 가구의 사적 시장에서 전세로 3.5년, 한 3년 살면 좀 방 빼주세요, 올려주세요 하는 분들은 올해 이춘모와 함께 재테크 내년마련 길을 한번 같이 도전을 해보자 이런 뜻으로 했고요. 그대는 슈퍼바보다 이런 얘기는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시간은 내가 아까 지금 세금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저는 세금 얘기를 좀 하고 갑니다. 이거 뭡니까? 제목만 보고 나머지 오늘 못한 것은 제가 또 구정이라는 우리 이제 신년 기획이고 또 구정 때 좀 얘기를 할 시간이 있고. 자, 이제는 제가 쭉 시즌 1, 시즌 2에서도 이제 시즌 2에서 특히 주택에 관한 세금들은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재테크 전문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재테크를 오늘 안 하면 재테크 때문에 TV를 켰는데 무슨 수필 얘기만 하냐, 이게 문학의 교회에 무슨 문학의 밤인 줄 아니, 이렇게 할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재테크 문제를 좀 다루고 갑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시즌2에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토지 거래 시 좀 알아줘야 될 우리 그 재테크 전략. 오늘은 간략하게 프레젠테이션처럼 설명을 하고요. 이제는 토지 관련 세금 얘기가 전문적으로 한 2-3시간 동안 제가 할 거거든요. 토지 관련 세금만큼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자, 토지 거래 시. 세무 전략. 토지는 국가에서 공적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자, 농지는 10,000제곱미터 이상 사지 말아라. 제촌 자격하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살 자격이 없다. 또 1,000제곱미터 이하의 우리 주말 농장 정도는 살 수 있으나 이렇다. 또 상속받았지만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은 보유할 수 없다. 이렇듯이 공적 개념으로 많이
취급을 하죠. 토지를.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연인으로서 처음부터 토지가 너 것 내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오면서 너 것 내 것이 규정화되어 있죠. 중국도 보니까요, 최근에 재산세를 부과한다, 뭐 이렇고, 우리 양도소득세를 연구한다 그래요. 자, 토지 거래 시 토지는 다른 주택 세금하고 틀려서 좀 복잡하고, 난해하다. 여러분들이 재산세 부과하는 방식만 봐도, 종합과세를 다음에 할 때, 우리 기준으로 봐도 세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종합 합산할 때 대상 토지를 할지, 그 다음에 분리과세하는 대상 토지를 할지,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이렇게 재산세를 부과할 때만 해도 그렇게 세 가지로 분리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다. 그래서 토지는 철저히 이제 취득할 때부터 비싸요. 취득할 때. 취득, 증여, 상속할 때부터 비싸다. 아시다시피 4.6% 구간이고, 증여 상속도 우리 1.1에서 3.5%의 주택에 관한 취득세보다는 훨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토지를 보유하거나 임대하죠. 임대. 요 취득할 때부터 토지는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취득할 때부터 토지거래 허가제라 할지, 또 농지를 사면 농지자격 취득증명서를 할지, 상속할 때는 농지자격 증명서가 필요 없지만 증여할 때도 취득 자격을 갖춰라 이런 것도 있고, 또 경매 받을 때도 농지자격 취득증명을 갖춰라 이러다는 게 처음부터 취득할 때부터 비싸다. 그런데 저는 요거에 이제 주안점을 주는 거죠. 물론 증여도 하시는 분도 많아요. 취득할 때부터 진입하는 걸 어려워놨지만, 상속은 왜 제가 똥구부링을 쳐서 많이 제 세미나 현장에서 해주냐면, 이제 선대들이 70, 80이 되셔서, 그렇다고 지금 직장 멀쩡히 다니는 서울의 대도시에 있는 분들이 갈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상속을 많이 받으세요. 그랬을 때 전략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요게 1시간짜리가 넘어요. 그래서 선대로부터 농지가 됐든 임야가 됐든 납조지가 됐든 작정지가 됐든 28가지 지목을 상속받으실 때 선대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할 때 절세자격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 보유, 임대할 때도 종부세에서부터 보유, 아까 재산세 과세 방식도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하는 것이냐, 종합해서 하는 것이냐, 분리해서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토지에 대한 임대,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 다음에가 이제 토지의 대부분을 차지고 있는 농지 문제잖아요. 농지. 논전답 가수원. 그것이 우리 세법에서 양도할 때 특례 조항을 많이 해주고 있다. 많다. 특례 조항이 많다. 그 다음에 임야. 의외로 임야를 많이들 선대분들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상속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임야라는 것은, 자, 임야가 사업용으로 받기 위해서는, 비사업용을 피해서 사업용으로 받기 위해서는 주소가 2년 이상 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30km 이내에 주소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2년 이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업용으로 판정을 받아서 어떻게 해보자 이랬을 때, 농지에 관한 것은, 농지에 관한 것하고 임야는 뭐하고 같이 공부를 할 거냐면요, 농지법하고, 농지법이 제가 공인중개사반에서 수업을 많이, 세법이나 이런 걸 이제 간평사 이런 데서 부관법이라죠. 부동산 관련법을 많이 이제 수업을 하면, 농지법이 문제도 한 2문제인가 나오고 가장 작아요. 그리고 산지관리법. 땅을 팔면 양도소득세지만 산 위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팔면 사업소득세다. 이런 거에서부터 이런 농지에 관한 거. 그다음에 이제 4번이 제일 중요하죠. 자, 이제 증여를 받았든 상속을 받았든 내가 사업이 필요해서 이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상소득세.
양도소득세. 이게 중요하죠. 자, 농지는 요 위에 좀 지우고 해볼까요? 토지는 아다시피 우리 주택은 2014년도에 그 중과세를 폐지를 했어요. 이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최경환 노미스, 채노미스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과세를 없애자.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제이노미스 상태에서는 파리대책으로 투기 지역에서는 또 중과세율이 지금 적용되고 있죠. 또 4월 1일부터는 또 중과세율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한 40군데에서 중과세를 적용하겠다. 그런데 이제 이때도 막 질문이 많아요.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분양권은 55%로 지방소득세까지 중과한다면서요. 단일세율 내에서 된다면서요. 그러면은 저는 오피스텔 양도할 때 오피스텔은 그러면 이게 중과세율에 들어갑니까? 교수님이 건축범이니까 안 들어간다면서요. 이런 거에서부터 주택수에는 제가 말해서 우리가 분양권도 있지만 입주권 있잖아요. 철거돼가지고 재건축 들어가기 위해서 관리처분 받아가지고 이제 짓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짓고 있는 것도 주택수에는 포함되는데 이거 팔면 중과세 됩니까? 그러면 주택수에는 포함되는데요. 중과세 대상은 안 됩니다. 아직 예정주택이나 이런 거에서부터 이제 할 얘기는 많은데 이 토지와 농지는 이렇게 이제 중과세율이 적용 안 됐는데 올해부터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30%를 인정하는 대신에 올 1월 1일부터 매매. 올해 아니지 재작년이 됐네요 벌써. 2016년도에는 또 30%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데 그 대신에 세금을 비업무용 토지하고 사업용 토지를 딱 나눠놨는데 비업무용 토지를 팔 때는 10%포인트 세금을 더 중과하고 있다. 이런 거에서부터 요건 그 대신 장특세는 인정해주고 있죠. 농지 8년을 경작했다. 아버님이 상속했다. 3년 내에 팔 것이냐 아니면 8년을 경작 안 했으면 1년 내에 가가지고 내가 이걸 채워서 또 감면받을 것이냐. 그래서 농지만큼은 우리가 세법에서 감면은 감면인데 100% 양도세가 없다 그래요. 왜냐면 다른 거 주택 같은 거 감면받으면 농특세 20% 내야 되잖아요. 이건 농특세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 감면이다. 그 대신에 나눠서 팔아라. 1년 동안에 1년에 한 과세 시즌 동안에 1억, 그다음에 뭐 5년에 뭐 3억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나눠서 파는 게 좋다 해서부터 이런 거 토지는 전략적인 거 그러니까 굉장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토지에 대한 뭐 주택도 그렇습니다만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한 절세 전략은 굉장한 장기간에 적어도 3년 이상 5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전략을 짜야 된다. 요 경작하는 것만 해도 8년이잖아요. 제촌 작용의 기간만 해도 8년. 그래서 이런 것은 토지에 관한 것은 다음에 여러 가지. 자, 왜 다른 것이 왜 복잡한 게 더 있을까요? 예컨대 비업무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잡종지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농지를 갖다가 증여나 매매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부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토지에 관한 것은 오늘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다. 시간이 이 토지 시장을 다 하기에는 좀 부족해서 제가 우리 강민주 아나운서가 스튜디오를 바꿔서 이렇게 새해가 되면 매년 1월 1일이 되거나 구정이 되면 몇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을 받은 중에 내년에 집값 전망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서부터 내년에 최고 상품은 뭐냐 이런 거에서부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제가 7가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내년 집값 어떻게 되는지 내년에 사야 돼요 안 사요? 아이고 내년이 아니네. 자꾸 올해죠 올해. 그러면 이제 4월 2일이 더 닥치면은 매물이 풍부해지겠니? 요새 또 대형 평수가 캥거루죽 때문에 다시 되살아나서 큰 걸 사야 됩니까? 요새 큰 게 인기다 그래요. 뭐 이런 거에서부터 집값 전망을 많이 물어보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최고의 이 황금 개띠의 인기 상품은 뭘까?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주목받는 상품.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자, 올해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고 또 주택 임대 사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등 활성화. 내년 4월 1일부터 신규 등록자는 8년을 해야지 종합부동산세를 배제시킵니다. 아니고 그다음에 취득할 때나 필요 경비를 70% 인정해 주겠습니다. 이런 거에서부터 많은 것이 작년에 파리 대책에 쏟아냈던 대책이 직접적으로 영향권에 들어온 거죠. 이제 올해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이제 들어닥친 거죠. 들어닥친 거. 그다음에 이제 많이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집값에 대한 변수입니다. 자, 내년에 집을 사고 싶은데 이론들이 쉬운 말로 말해서 보수적으로 본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보합세 내지 내릴 것이다. 아니다. 앞으로 경제도 좀 이렇게 우리가 잘 돌아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수요자가 진짜 집을 구매력을 가지고 이제는 집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런 거에서 그래서 집값에 대한 변수입니다. 변수. 그런데 올해의 집값에 대한 변수는 집값이 내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보합세 내지 약간 내릴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변수적으로 발생하는 요소들이 더 많아요. 그것들의 대표적인 게 입주 물량이 44만 세대. 그 다음에 어차피 금리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차례 올리든 한 차례 올리든. 그 다음에 1,300~400조에 대한 가계부채 문제랄지. 제일 문제는 이제 공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수도권, 서울은 없는데 수도권과 지방은 많다는 뜻하고요. 그 다음에 대출 규제잖아요. 대출 규제가 심각하게 이제는 은행에서 돈 안 꺼주니까 여러분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본 가지고 집 사십시오 이러니까 시드머니가 적은 분들은 모기지를 걸어서 집을 살려고 했던 분들은 굉장히 좀 답답하실 겁니다. 돈을 안 꺼준다니까. 그래서 규제 같은 것들이 좀 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청약, 어디에 청약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이제 시간이 다 돼감으로 인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초반에도 우리 2018년에 대한 한금 개띠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이렇습니다. 자, 올해를 꽉 찬 1월이 남아 있잖아요. 2월은 그 정도 끼고 28일밖에 없으니까 좀 이렇게 꽉 안 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이 1월 달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월 1일 많이 그랬는데 한 2개월 정도 더 이완에 좀 더 지켜보시고 아까 말한 대로 분명한 거 수필을 이루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오늘 못 샀다고 해서 4월 1일 날 후회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이게 방송이라 그러면 4월 1일 날 지금 1억 주고 살라 그랬더니 당신 말 듣고 이춘모 교수 당신 말 듣고 집 사러 갔더니 1억 2천이라든지 그럴 수가 있어서 제가 수필 형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제 경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굳이 1월에 이렇게 택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봄쯤 4, 5월에 내 집 마련을 기회를 가져도 새로운 기존 아파트를 사시는 분 말입니다. 해도 안 늦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장 이번 달부터 좋은 곳들이 나오죠. 이제 분양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스트 나고 당장 써먹어야 됩니다. 두 번 기회 없어요. 가밀 감북 같은 거랄지 또 이제 우리 과천도 노드맵이 이제 잡혔죠. 분양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공적 주택을 신혼부부들이랄지 사회적 배려라고 준다 그럴 때 받으세요. 정책이 언제 바뀔지 몰라요.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은요, 연속성, 연결성이 없어요. 그래서 자, 다시 시청자 여러분, 1월 달부터 분양시장은 열려 있는 거, 좋은 곳 말하는 겁니다. 또 분양돼서 분양권 밑으로 마이너스 되는 걸 해라는 게 아니고 좋은 시장이 불가사의할 정도로 7개 시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은 1월 달부터 망설임 없이 도전하십시오. 그 다음에 기존 주택을 사실 분들이랄지 재건축, 재개발을 사실 분들은 올 1월 달이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구정을 세고 4월 언저리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집값의 변수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차피 강남에 진입하기는 목돈이 적어도 7, 8억에서 아무튼 미래주택, AB주택을 사더라도 5억 이상 7, 8억 거의 10억 가까이가 목돈이 들어가야겠기 때문에 굳이 강남 진입을
힘드시고 그런 돈이 없는 분들이 많죠. 대다수죠. 대한민국 국민 중에 재테크를 하고 싶은데. 그럼 아까 제가 말이 강남만 강남이 아니다. 강남도 강북도 서울이다. 그래서 잘 재테크를 한다면 서울시의 25개 구와 그 다음에 주변에 서울의 경계선이 붕괴됐다. 뚝이 무너졌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만 서울이 아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에 있는 재테크를 한다면 강남의 진입비보다 한 3분의 1, 적어도 5분의 1 가가지고도 그 가격으로 도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8년 어차피 무술년 재테크는 포기하지 마시고 특히 세테크는 방어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재테크는 공격적인 개념이고 세테크는 방어적인 거예요.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많이 내 이랬을 때 나는 절세했으니까 좀 적게 내서 컨디션을 갖출 거야. 그래서 방어적이든 공격적이든 간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와 세테크 재테크를 같이 만들어간다 생각하시고 같이 연구하는 올해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춘모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대명부동산 어디쯤 가고 있나를 제가 수필 형식으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황금 진짜 황금 열쇠를 탁 잡으셔서 탁 넣을 때마다 로또 청약도 되시고요. 두 번째 정말 성공하는 투자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황금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